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34강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수치제도와 그리고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리 제가 표를 갖다가 조금 그려두었는데 크게 주제는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두 번째는 상업, 세 번째 수공업, 그리고 네 번째 광업,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농업이 되는데, 크게 시기를 지금 보다시피 전기와 후기를 각각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일단 전기의 농업과 후기의 농업을 비교해보면 먼저 논농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농사 같은 경우는 경작 방식이 전기 때는 직파법입니다. 직파법. 그러니까 이 직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씨를 그대로 뿌려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씨를 갖다가 땅에다가 뿌려가지고 재배하는 이러한 법을 직파법이 일반에 있고, 일부 남부 지방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남부 지방에서 무엇이 시행됐냐면 고려시대 말부터 해서 일부 남부 지방에서 바로 모내기법이 실시가 됩니다. 일부 남부 지방에서는 모내기법이 실시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장려하지 않았다? 이 모내기법을 정부에서는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 장려하지 않냐? 이 모내기법은 실제로 시행을 할 경우에는 생산량도 상당히 높고 노동력도 절감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부 입장에서는, 농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인데, 왜 정부에서는 이것을 장려하지 않았냐면 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잘못해서 가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 농사를 모두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초래했기 때문에 조선전기 때는 아직까지 수리시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저장해 두거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지 않아서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모내기법이 시행이 되었더라. 이 부분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조선 전기 때는 벼와 그리고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였다. 이게 바로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논농사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모내기법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모내기법이 드디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모내기법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실제로 노동력을 80%까지도 최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은 같은 생산량을 하더라도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수확량을 갖다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모내기법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노동력이 절감되겠죠. 가장 크다란 장점이 노동력이 절감되고, 이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해지게 되냐면 광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광작은 뭔 말이냐면 넓은 땅을 작업할 수 있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서 광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넓은 땅을 소유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농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 바로 농민청이 분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청은 뭐가 되냐면, 일부 농민청은 경영형 무농이라 해서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부를 쌓는 농민이 등장하는 반면에 이는 소수겠죠. 대다수의 사람은
일부가 많은 땅을 가지면 많은 사람이 땅을 잃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많은 농민층이 임금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이렇게 농민층이 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바로 이 모내기법이 되겠더라. 아울러서 자 이제 농을 봤다면 이렇게 선을 긋고, 자, 다음 밭농사를 보도록 합시다. 밭농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 3작이 일반화되더라. 2년 동안 3가지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고, 경작 방식은 조선전기 때는 일반적으로 농종법이라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게 됩니다. 이 농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여기를 이랑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파여져 들어간 부분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고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랑과 고랑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농종법은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냐면 여기 이랑에다가, 따로 맨 처음에 고랑 자체를 파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땅 위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 위에다가 흙을 갖다가 덮는 방식, 이걸 농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견종법이란 것이 승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골뿌림법이라고 부릅니다. 골뿌림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이랑과 그리고 고랑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서, 고랑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서 흙을 이렇게 덮는 방식을 갖다가 골뿌림법 혹은 견종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견종법의 시행에 따라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늘으니까 이걸 다 먹을 수가 없겠죠. 그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팔다 보니까 이득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팔 수 있는 작물을 갖다가 재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상품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품 작물 재배가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재배했던 대표적인 이제 그 상품 작물들이 뭐 인삼이라든지 모카라든지 고추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되더라. 아울러서 또한 이때 여러 가지 이 농경작과 관련한 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농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서를 갖다가 제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농서로는 고려 말에 제작된 농상집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농상집료라는 책인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암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전달받아서 가지고 온 것이다. 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 통해 가지고 중국의 모내기법을 소개한 대표적인 책이 농상집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책 중요하겠죠. 바로 조선 초에 세종대왕 때입니다. 조선 초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바로 누가 작성하냐면 정초라는 분이 서술하게 되는데, 자, 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언제 때? 세종 때 제작된 농사직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춘 바로 최초의 농서가 됩니다. 최초의 농서가 되겠더라. 다음, 그리고 드디어 조선
후기에는 또 대표적인 농서로는 농가 집성이라는 책인데 신속이라는 분이 저술한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에 관련된 글이 모내기법에 관련된 글이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 그래서 이 책 농서 책 세 가지는 종종 출제가 되니까 꼭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한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대라는 것을 갖다가 지대가 변화하게 됩니다. 지대는 뭐냐면 소장농이 지주에게 바치는 대금을 지대라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선 초기 때는 타조법이라 하여 일정 비율로 지대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 타조법이 일정 비율로 지주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정률제라 부르겠죠. 정률제, 비율에 따라서 정률제. 예를 들어서 생산량에 일반적으로 이때는 병작 반수자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주인에게 얼마만큼을 줬냐면 절반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생산량의 50%를 그 땅의 주인에게 바치는 이러한 지대법이 일반적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땅에서 이 타조법일 때는 40가마가 났다. 그러면 땅 주인에게 몇 가마를 줬겠다? 20가마를 갖다가 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도조법은 뭐냐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일정 그 쌀의 생산량의 일부분을 갖다 무조건 주겠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품형에 상관없이 3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정액제로 일반적으로 매겨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줬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가마가 이렇게 생산이 된다. 이렇게 하면 20가마로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뭐 똑같이 이 40가마가 생산되었다 하면 무조건 20가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20가마를 갖다가 약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의 농사가 잘 돼가지고 100가마가 나도 20가마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해에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20가마밖에 안 났다. 그러면 20가마를 다 그 땅 주인에게 줘야 되는 그러한 단점도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납부하는 방식도 변화되었다는 점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자, 다음 이제 상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도 역시 조선전기와 그리고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때 국가에서는 그 상업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죠. 그래서 등한시에서 국가에서 설치한 상설 시장에서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또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시전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설치한 상설 시장이 되고, 이 시전에서 물건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전 상인만 물건을 갖다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유기전이라는 상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시전 상인 중에서도 명주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명포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을 유기전이라 부르는데, 뭐 추후에 이 금난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전 상인의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전의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더라. 뭐 이런 것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또한 조선 전기 때도 이런 상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경시서라는 이러한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도 있었더라. 물가 조절도 하고 또한 이런 시장의 감독도 맡은 그런 기관이 바로 이 경시서가 있고, 또 지방에서는 장시란 것이 열립니다. 장날 아시죠? 이런 장시가 열렸고, 여기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또 활동을 했냐면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무역에서는 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무슨 무역이? 공무역이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 그러다가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물론 이 시전이란 것이 계속해서 물건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시장으로 나가게 되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당연히 시전 상인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정조의 업적 중에서 예전에 탕평책 중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난정권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했죠. 이게 뭔 말이냐? 이 난전은 말 그대로 그 시장에서 할머니들 그냥 땅바닥 같은 데다가 물건 파는 거 있죠. 그냥 아무나 다 물건을 파는 것을 난전이라 부릅니다. 그런 것을 원래 여기 보시면 금했다는 겁니다. 금난전. 난전하는 것을 금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폐지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물건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는 제도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누구나 다 자유로운 무엇이 가능해졌다? 상업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었던 제도가 이 금난정권이고, 이 제도를 갖다가 시행했던 왕이 누구냐면 정조 때 이걸 갖다 폐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런 시전 상인과 함께 물건을 갖다가 유통시키는 상인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 있죠. 바로 누구라고 했죠?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이 금난정권이 폐지가 되면서 시전 상인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물건을 갖다가 사사롭게 파는 사람이 등장하니, 그들이 무엇이냐? 바로 사상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들을 갖다가 한번 보면, 자, 지도를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활동했던 사상들을 보면 어주에서 활동했던 사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상이라는 드라마, 예전에 만상 이렇게 해서 놓은 적이 있는데, 자, 이 만상은 주로 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획득했던 사상이 만상, 어주에서 활동하고, 개성에서 활동했던 또 사상들이 있습니다. 개성에서 송상이라고 하여 그 중개, 청나라와 일본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무슨 무역? 중개 무역을 통해서 커다란 부를 쌓았던 사상이 있고, 또한 한성에서 경강상인이라고 있습니다. 경강상인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숙박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커다란 부를 쌓았던 그런 상인들. 다음에 부산 동네에 조금 너무 왼쪽으로 점을 찍은데 적을 꽃을 갖다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내상이라고 있는데, 내상, 이들은 주로 어디와의 물건에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커다란 부를 쌓았던 이러한
사상들이 있더라. 특히 이 사상들 같은 사상이 아니라 공인이라든지 그리고 사상들 중에서는 독점적 도매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으면서 성장한 계층인데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도구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도구로 성장하기도 하더라. 아울러서 무역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때 공무역이 성행을 했다면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무역에 있어서는 공무역도 발달을 하고 사무역도 역시 크게 발달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업활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다음 수공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서 보면 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구분을 짓기 위해서 보시면 손이 지워져 버렸는데 보시면 조선 역시 수공업 같은 경우 전기와 그리고 후기로 나누어서 보면 조선 전기 때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관영 수공업 말 그대로 국가 관청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달하고 여기에서는 주로 물건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 어디에 등록된 사람만 물건을 만들 수 있냐면 공장안이라는 곳에 등록된 사람만 물건을 갖다가 제작하고 여기에서 물건을 갖다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이르게 되면은 민영 수공업이 그게 발달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공장안 자체를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때 되면은 그냥 국가에다가 장인세라는 세금만 납부하면 누구나 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상업활동도 크게 발달을 하고 또한 수공업도 발달하면서 이러한 물건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크게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제? 화폐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조선 숙종 때 이르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활용되는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평 통보가 크게 유통되게 되더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전까지만 해도 고려시대 때도 화폐가 등장하고 하였지만 크게 화폐가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물물 교환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이제 상업활동이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화폐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녹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 때까지만 해도 이 광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현재 때 후기 때 이르게 되면 크게 민영 광산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 광산이 발달하게 되는데 조선 초에는 주로 정부에서 주로 독점적으로 채굴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17세기 때 이르게 되면 설점 수세제라 하여 정부에다가 허가받은 사람만 그래서 어디에서 정부에서 허가받은 사람만 세금을 내고 이렇게 그 광산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도 나타나게 되냐면 몰래 이제 광산업을 갖다가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면 잠채라 부릅니다. 잠채. 몰래 광산업을 하는 사람 잠채.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청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청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이때 청과 교육할 때 거래 수단이 뭐냐면 은입니다. 그러니까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광업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자유롭게 모든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이 광산업을 허용하더라. 그러면서 많은 또 부를 쌓은 그런 광산업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광산업자, 경영을 갖다 하는 이런 광산업자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덕대, 이렇게 부릅니다.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덕대나 혹은 이런 도고나 혹은 이런 경영용 분홍들이 지금 보다시피 많은 부를 갖다가 쌓게 되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후기에 국가 재정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분제를 국가에서 공명첩이라든지 납속제 등을 통해서 신분을 팔게 되는데, 이때 이런 사람들이 신분을 갖다가 또 구매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분제가 상당히 문란해지고 신분제 자체가 붕괴되게 되는 그러한 원인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경제활동과 관련한 기출 문제들인데, 지금 이 앞에 25번 문제는 고급 39회인가 그때 넣은 문제가 되겠는데, 상당히 좀 이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었던 거죠. 지금 한번 보시면 밑줄 그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이번에 정초와 변효문이 새로운 농서를 정초가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 중에서 정초가 지은 바로 농서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작된 바로 뭐라고 했죠? 농사 직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적은 농서인데, 언제 때? 세종 때 작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왕 때 실시된 정책을 적으란 거죠. 이 책도 알아야 되고, 어느 왕 때 작성된 것인지도 찾아내야 되고, 세종의 업적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결작을 징수하여 재정 부족 문제를 대처했다. 이거 여러분들 혹시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정법, 그죠? 1결당 사두 인조 때 실시된 착각했습니다. 이거 균역법이죠. 균역법.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이 있고, 이 균역법에 따라서 세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이라는 걸 갖다가 지주에게 1결당 2두씩 거둔 제도가 이 결작이라고 했죠. 이거는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더라. 그죠? 다음, 연분구등법을 시행하여 수치체제를 정비했다. 전분6등법, 연분구등법과 같은 공법을 시행했던 왕이 바로 세종입니다. 그죠? 세종.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했다. 이거는 강해군 때입니다. 강해군. 지금 잠깐 좀 실수를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워서 약간. 자, 설점 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설점 수세제는 조선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조선 효종 때 시행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법은 이거 이미 했던 거죠. 직전법은 저번 시간에도 했었던 겁니다. 그죠? 조선 세조 때 시행했던 제도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 며칠 전 전하께서 형조와 한성부의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였다. 이거 정조 때죠. 그죠? 정조 때 이러한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고, 그렇지만 무엇은 유기전은 제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시할 때가 바로 정조 때가 되는데, 정조의,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액 화폐인
활구가 주조되었다. 활구 이거는 고려 시대 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담배, 면화, 상품이 상품 작물 재배가 하별 이거는 조선 후기가 맞죠. 조선 후기. 다음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대동법 시행에 따라서 공인이 등장하죠.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때. 다음 성상망상 이 사람들 사상이라 불렀죠. 이런 사상이 등장한 시기도 조선 후기가 맞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득대 역시 조선 후기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제 이제 끝을 내고 크게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